우리 마음과 몸에 숨겨진 연결고리, 어린 시절의 상처는 어떻게 질병이 되는가.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문득 내 몸에 알 수 없는 통증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 우울감의 근원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어쩌면 그 답은 우리 기억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상처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암과 치유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마주합니다. 육체적 질병, 정신적 고통,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겪는 발달 장애까지. 북미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해 각성제를 복용하고 있고, 심지어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 즉 의사,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약물 없이는 아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거대한 실험과도 같습니다. 성장하는 아이의 뇌에 이 약물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늘 똑같습니다. 누군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면 우리는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니 면역체계를 억제해서 공격을 멈추게 하자는 논리입니다. ADHD 아동에게는 뇌의 화학작용을 바꾸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접근법에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응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나타난 증상, 즉 결과에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면 그 아이의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고 제지하려 합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그저 불편하고 골치 아픈 증상들을 없애는 데만 급급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토마스 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는 저절로 알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 즉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 해결할지에만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 즉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부터 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신체질환,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현상 뒤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공통된 뿌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가 한 개인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언제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서양 의학은 오랫동안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해왔습니다. 평생에 걸쳐 형성된 감정적 패턴이나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질병 자체가 과거 경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의 관계를 바꾸고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자동적으로 떠안는 습관을 인지하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의 종류나 하고 있는 일의 본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질병의 경과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계는 이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2살배기 아이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저녁 식사 전에 쿠키를 하나 더 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 된다는 말에 화를 냅니다. 사실 2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당신이 어릴 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고 아이의 화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아이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든 표정이나 분위기로 전달하든 말이죠. 착한 아이는 화를 내는 게 아니야라는 메시지를요. 아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화를 내는 아이는 사랑받지 못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애착, 즉 다른 존재와의 연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발달과 생존에 있어 애착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그 어떤 동물보다 무력하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무력한 상태로 머뭅니다. 우리를 돌봐주는 존재와의 애착 관계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애착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착이라는 힘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마치 중력이 두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애착은 두 존재를 함께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이 바로 애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 물리학적으로 중력이 지구를 태양 주위로 돌게 만들듯 사랑이 세상을 돌게 한다는 말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심리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프로그래밍된 방식을 그대로 대물림하며 행동할 뿐 다른 사랑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다른 인간 존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보고 이해하며 그 존재와 함께 있어주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조건도 없이 당신의 곁에 지금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기꺼이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아이들은 적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필수적인 애착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화를 내면 엄마, 아빠 곁에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어떻게 적응할까요? 아이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 감정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뇌의 자동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억압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당신이 분노를 억압할 때 당신은 당신의 면역체계 또한 억압하게 됩니다. 억압된 면역체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심지어 방향을 바꿔 당신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가면역 질환의 형태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신체 질환의 근원입니다. 물론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현대의학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여 요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감정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상실은 반드시 생물학적 차원으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몸과 감정적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은 필연적으로 신체라는 생물학적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은 당신의 몸 안에서 구체적인 생물학적 사건들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겪어온 모든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슬픔, 억눌러야만 했던 분노, 표현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어딘가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날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치유는 증상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 나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